사람들은 위기가 갑자기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는 늘 조용한 징후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뉴스가 자주 말하지 않는, 하지만 실제로 매우 중요한 위기는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가 반복해서 무시해온 경제의 신호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적어도 지금 어떤 국면에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하나는 갖게 될 것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처럼 기억된다. 사람들은 신문 일면을 장식한 숫자와 함께 공포를 떠올리지만 실제로 위기는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된다. 금리가 서서히 오르고 환율이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며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순간들. 그 변화들은 너무 일상적이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위기라고 부르지 않는다. 오히려 조정, 일시적 현상, 과민 반응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안심시킨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직전에도 그랬다. 기업들은 이미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었고 외환 유동성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지만 거리의 일상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다. 위기는 늘 조용히 스며들어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단기 자금 시장에서 긴장이 감지될 때조차도 그것이 개인의 삶과 직접 연결된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경제는 언제나 숫자보다 심리에서 먼저 균열이 생긴다. 이 다큐멘터리는 그 균열이 처음 생기는 순간에 따라가며 우리가 왜 반복해서 같은 신호를 무시해왔는지를 되짚어보려 한다. 위기의 징후는 하나의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 지표가 동시에 그러나 완만하게 어긋나기 시작할 때의 모습을 드러낸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금리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시장금리가 정책 의도와 다르게 급등하기 시작하면 자금의 흐름에 이상이 생긴다.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차입을 통한 성장은 둔화된다. 동시에 환율은 불안정해진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며 통화 가치는 흔들리고 수입 물가는 서서히 상승한다. 부동산 시장 역시 민감하게 반응한다. 거래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유지되더라도 체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는 유동성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다. 여기에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면 금융시장은 이미 위험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 상태다. 이러한 변화들은 뉴스 속 단편적인 숫자로 소비되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 문제는 이 흐름이 아직 위기라는 이름을 얻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경제는 언제나 경고를 먼저 보낸다. 다만 그 경고가 너무 조용할 뿐이다. 경제 충격은 단순히 나쁜 뉴스 하나로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약해진 구조 위에 작은 충격이 더해질 때 폭발한다. 금리가 오르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부채에 의존해 성장하던 영역이다. 기업은 차입 비용 증가로 투자를 줄이고 가게는 소비를 미룬다. 이 과정에서 유동성은 시장 곳곳에서 마르기 시작한다. 자금이 돌지 않으면 신용은 빠르게 위축된다. 은행은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성향은 더욱 커진다. 이때 환율 변동은 충격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통화 가치 하락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고 이는 다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진다. 중앙은행은 물가와 경기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다. 어느 쪽을 택하든 부작용은 피할 수 없다. 이러한 메커니즘 속에서 경제 충격은 금융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실물 경제로 전이된다. 임금 상승은 멈추고 고용은 불안정해지며 개인의 삶은 점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글로벌 사례를 살펴보면 이 과정은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아르헨티나는 고금리와 만성적인 재정 적자 속에서 통화 가치가 급락했고 이는 중산층의 저축을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그리스는 낮은 금리 환경에서 누적된 부채가 한계에 다다르자 국가 신용이 붕괴되며 긴축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받았다. 터키 역시 급격한 환율 변동과 통화 정책의 신뢰 상실로 물가가 폭등했고 일상의 소비 자체가 불안정해졌다. 베네수엘라는 더 극단적인 사례다. 유동성 부족과 통화 가치 붕괴가 결합되면서 화폐는 교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잃었다. 이 모든 국가들의 공통점은 위기가 오기 전 이미 경고 신호가 분명히 존재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치적 판단, 단기적 낙관론, 그리고 설마라는 집단적 심리가 그 신호를 덮어버렸다. 글로벌 사례는 위기가 문화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와 흐름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한국 경제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 환율 변동은 기업 실적과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부채 부담은 빠르게 커지고 부동산 시장의 경직성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 한국의 부동산은 단순한 자산을 넘어 심리적 안전판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 시장의 흔들림은 체감 경기 악화로 직결된다.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불안은 외국인 자본의 이동을 통해 즉각적으로 반영된다. CDS 프리미엄의 변화는 한국 경제에 대한 외부의 시선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 수치가 오를수록 한국 경제는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받게 된다. 그 결과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은 증가하고 투자 결정은 보수적으로 변한다. 이러한 변화는 서서히 개인의 일상 속으로 스며든다. 취업은 어려워지고 미래 계획은 불확실해진다. 위기가 가시화되면 정부와 중앙은행은 대응에 나선다. 기준금리 조정, 유동성 공급, 재정 지출 확대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이 동원된다. 그러나 이 선택들은 언제나 제한적이다.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문제되고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위축된다. 재정을 풀면 단기적 완화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채 부담이 남는다. 중앙은행의 신뢰 역시 중요한 변수다. 시장이 정책을 믿지 않으면 어떤 조치도 기대한 효과를 내기 어렵다. 1997년 IMF 당시 한국은 외환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선택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개인과 기업이 희생을 치렀다. 정부의 대응은 항상 거시적 관점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비용은 미시적인 삶에서 지불된다. 이 간극이 클수록 사회적 불안은 커지고 위기의 상처는 오래 남는다. 그렇다면 개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위기 속에서 완벽한 해답은 없다. 그러나 준비의 방향은 분명하다. 첫째, 유동성을 점검해야 한다. 현금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부채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금리 변동에 취약한 부채는 위기에서 가장 먼저 압박이 된다. 셋째, 소득의 안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하나의 수입원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위기에서 치명적일 수 있다. 개인의 삶은 거대한 경제 흐름을 바꿀 수 없지만 그 영향의 크기는 조절할 수 있다. 위기는 무엇에 동일하게 오지 않는다. 같은 충격 속에서도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위기는 끝난 뒤에야 비로소 이름을 얻는다. 그러나 그 시작은 늘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작은 변화들, 익숙해져 버린 불안의 신호들은 미래의 결과로 이어진다. 이 다큐멘터리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공포가 아니라 인식이다. 위기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이해하는 것. 경제는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그 신호를 알아차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신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위기는 피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대응은 선택의 문제다. 그 선택이 모여 개인의 삶을 그리고 한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